반갑습니다. 룩투어 나홀로 여행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철의 왕국이자 해상왕국 가야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김해로 전편에 이어 후편에서도 계속됩니다. 경전철 타고 가야 해 김해라는 제목으로 도보여행, 누보기 여행으로 전편에 이어 이번에도 가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로왕릉역에 내려 수로왕릉, 한옥체험관, 민속박물관, 수릉원, 동상시장 등을 둘러보고 봉황동 유적지로 가고자 한다. 수로왕릉역에서 봉황교를 건너 직선 코스로 도보 약 12분 거리에 수로왕릉이 있다. 전편에서도 말했듯이 상어 문양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되어 유목민족 스키타인에 퍼져 인도까지 스며들어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인도 아유타국 허왕국 공주가 김수로왕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으며 김해는 이런 상어 문양을 인도와 한국을 연결하는 끈으로 김해 곳곳에 새겨두고 있다. 봉황교 신호등 앞에 가야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배 모양 한 곳에 가야 철기 시대를 나타내는 칼 분수 조형물이 있다. 철의 왕국 가야를 대표하는 셋 두껍창을 비롯한 환두, 대도 등의 색깔을 디자인 모티브로 제작되어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사진 한 컷을 찍게 만든다. 김해의 심벌이자 아이콘인 김수로왕. 가야시대 여행의 시작은 여기 수로왕에서 시작된다. 김수로가 붉은 보자기에 타여 구주봉에 내려앉아 가라국을 시작한 장소가 여기 김해이다. 김수로왕에 대한 탄생 비하는 전편에 구주봉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김수로왕은 가라국의 시조이며 김해 김씨의 시조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성씨 중 김해 김씨는 단일 성씨로는 가장 많은 성씨로 최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금강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수로왕릉은 1963년 사적 제73호로 지정되었다. 김수로왕의 무덤을 남릉이라고 부르며 수로왕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 무덤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580년에 수로왕의 후손인 김허수가 정비한 후부터이다. 왕릉의 외형은 원형 봉토분으로 무덤의 높이는 약 5m이며 주위 18,000여 평이 왕릉 공원으로 되어 있다. 수로왕릉 앞에는 남릉 정문이 있는데 남릉 정문의 현판을 보게 되면 마주보고 있는 두 마리의 물고기 상어 문양을 볼 수 있다. 좌우에 그려진 물고기를 신령스러운 물고기라 하여 신어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남릉 정문의 상어문에 타사석탑 코끼리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 인도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단서가 되고 있다. 수로왕릉 구역 안에는 능비와 왕릉을 지키는 문무인석이 들어서 있다. 석에는 능묘를 수호하는 사람 형상의 석조물로 문인석과 무인석으로 구분된다. 말, 양, 호랑이의 모양을 한 마양 호석도 늘어서 있다. 수로왕릉 남릉 정문 앞에서 360도 한 바퀴를 돌려보면 지금 보는 모습이다. 가락루에서 들어와 왼쪽으로 가면 연꽃 모양의 연화대석과 수로왕릉 신도비를 볼 수 있다. 수로왕릉 우측에 있는 건물은 숭선전으로 수로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곳이다.
숭선전접 건물은 숭암전으로 가락부 이대에서 부대까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것이다. 숭덕문과 숭앙전 담벼락을 따라 왼쪽으로 돌아서면 작은 현문이 나온다. 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수로왕릉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산책하기도 좋고 잘 꾸며져 있어 조경나무도 잘 가꾸어져 있다. 잠시 쉬면서 가야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오래된 나무들 사이에 벤치가 있어 힐링하기도 좋은 곳이다. 수로왕릉 앞부분만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현문을 통해 수로왕릉 뒷부분을 한번 거닐어 보기를 바란다. 수로왕릉 입구에서 가랑루에 들어가기 전 넓은 잔디 주변에는 대롱나무가 심어져 여름철에는 붉은 꽃을 볼 수 있고 가랑루 돌담길 담장에는 명소화라는 깊은 곳을 볼 수 있다. MZ세대들이 이곳 수로왕릉을 찾는 것은 어쩌면 이번 명소화를 포토전에 담고 싶어 하기 때문에 6월 말에서 7월 중순에 많이 방문하기도 한다. 명소화는 여름에 피는 주황색 꽃이다. 덩굴나무로서 돌담이나 건물의 벽 같은 지지들을 타고 오르며 자란다. 담장 너머 피어있는 꽃들은 우아하고 아련한 느낌을 준다. 그것은 명소화의 전설에서 알 수 있다. 옛날 궁궐에 소화라는 궁녀가 임금의 은총을 입어 빈의 자리에 올랐다. 이에 다른 비빈들의 시샘으로 다시는 임금을 보지 못하고 담장 주변을 서성이다 임금을 기다리며 죽었는데 소화가 죽은 후 왕을 기다리며 서성이던 그 궁궐의 담장가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능소화라고 한다. 그래서 능소화의 꽃말은 그리움과 기다림이다. 또 명예와 영광이라는 꽃말도 있다. 옛 선비들은 능소화 꽃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한 사람의 머리에 쓰는 화관으로 이용되어 의사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평민들은 능소화를 함부로 심지 못하고 양반집에서만 키울 수 있어 양반꽃이라고도 한다. 여름철 수로왕릉에 가면 여기가 포토존이고 추억의 한 컷을 만들 수 있다. 수로왕릉은 가야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 모여있는 느낌이 든다. 가야의 520년 시간이 여기 수로왕릉에 머물러 김해에 오게 되면 수로왕릉은 방문하지 않고는 김해를 다 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김해 한옥 체험관은 가야유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김해시가 건립하고 김해문화관광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한옥 숙박시설이다. 김해 한옥체험관은 사랑채, 안채, 별채, 아래채, 바깥채, 행랑채, 사당 등 총 7개 동 13개의 객실을 갖춘 전통 한옥 숙박시설이다. 수로왕릉과는 담장 하나 넘어 도로 하나 건너면 한옥체험관이 있다. 그럼 김해 한옥체험관을 한번 둘러보기로 하자. 그 안당은 총 8개 객실과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8개 객실은 금강실, 은하실, 감로실, 신허실, 초선실, 분성실, 백운실, 봉황실이다. 윷놀이와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탐미당은 월팔실과 함허실 등 총 2개 객실이 있다. 탐미당 뒤쪽으로 가면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이 있다.
거안당 뒤쪽으로 걸어가 담경헌으로 나가 처음 왔던 안옥체험관 입구 쪽으로 돌아간다. 한옥체험관을 가볍게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럼 내가 숙박하는 담경헌의 호계실을 한번 살펴보자. 한옥체험관의 객실은 문고리에 자물쇠가 있어 열쇠로 열고 내부에서는 빗장으로 잠근다.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 온돌방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다. 일반적인 호텔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침대가 아닌 온돌에 요와 이불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르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등은 구비되어 있으나 칫솔은 없으니 칫솔만 챙겨오도록.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호기실 앞에는 한식당이 있고 대청 마루를 띄고 바로 옆 객실은 타고실이고 마루 끝방은 금천실이다. 한옥체험관 입실 시간은 오후 5시부터이고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까지이다. 한옥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루쯤 머물러 보기를. 김해 민속박물관은 한옥체험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고 오후 6시까지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김해 민속박물관은 김해문화원에서 전시 중인 민속 유물을 옮겨와 2005년에 만들어졌다. 전통문화 개선과 사라져가는 우리의 민속문화를 향유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 민속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지상 2천 규모로 민속 및 농경에 관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1층에는 민속의 변천사 과정, 김해의 민속문화, 우리의 의식주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우리의 옛집, 생활도구, 농기구 등 과거의 일상생활과 농경생활을 관람할 수 있다. 앞뒤로는 왼쪽부터 가야금, 가운데 금문고, 오른쪽 해금, 그리고 긴가, 꽹과리가 있다. 김해 민속박물관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예전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사라져가는 우리 민속의 재발견을 통해 현장감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은 학습 공간이 될 것 같다. 민속박물관을 나오면 바로 수롱원이 있어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수롱원은 수로왕과 허황우가 거느렸던 정원과 같은 이미지로 수로왕릉과 대성동 고분군을 이어주는 숲이다. 수롱원은 생태공원으로 수로왕과 허황우의 만남을 테마로 하는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동쪽 산책로는 수로왕을 위하여 라는 김수로왕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구실 잡밤나무, 가시나무, 상수리나무 등 곱게 뻗은 나무를 심어 남성적인 느낌을 들도록 하였고 서쪽 산책길은 대성동 고분군을 지나 허황우를 위한 공간으로 야생감, 돌배, 살구, 개복숭아 나무 등의 유실수를 심어 여성적인 느낌이 나도록 산책길을 조성하였다. 수롱원은 수로왕릉과 대성동 고분군이 인접해 있고 바로 앞에 김해 민속박물관과 김해 한옥체험관이 있어 가야시대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 등을 둘러보고 낮과 밤, 계절에 상관없이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장소이다. 동산시장은 1945년에 형성되어 약 80년의 전통을 가진 김해 최고의 시장이다.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수용품과 칼국수로 유명하다.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청결하며 비바람이 불어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동산시장 안 천장에는 여러 나라 국기가 붙여져 있다. 시장과 연계된 외국인 거리 또는 다문화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국어 간판들과 외국인의 모습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 2023년 기준 김해시의 외국인 등록수는 21,425명이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어 동산시장이나 주변의 다문화 거리에 다양한 외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인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등의 음식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외국인 마트에 자국의 식자재와 과일,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이자 다문화 가정의 시작인 김해는 오늘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외국인들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산시장은 전통과 이국의 요소가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는 시장으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김해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봉황동 유적은 수로왕릉역에서 가도 괜찮고 봉황역에서 내려가도 상관없다. 봉황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와 가야사 누리길을 조금 걸어가면 봉황동 유적지가 나온다. 봉황역 주변에는 김해 여객터미널이 있어 타 도시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또한 여객터미널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어 쇼핑하기도 편리하다. 부산 김해경전철의 봉황역에서 가야대역까지 해반천을 따라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밤낮으로 걷기 좋은 곳이며 곳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다. 가야사 누리길, 가야의 거리 등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김해의 도보여행은 봉황역에서 해반천을 따라 거닐어도 좋고 도로변의 인도를 따라 걸어도 좋다. 해반천의 해반은 한자어로 바닷가를 의미하며 바닷가에 접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해반내, 거북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해반천의 길이는 13.6km이며 총 15개의 교량이 있고 모두 둘러보면 약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수로왕릉역에서 내리거나 수로왕릉에서 봉황동 유적으로 들어오면 기마무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마무사상은 국보인 도기 기마인물형 뿔장과 기마인물형 토기와 가야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참고하여 청동 주물로 제작한 것이다. 기마무사상은 창을 든 무사뿐만 아니라 말에도 철제 투구와 갑옷을 입혀 보호하고 있어 가야의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봉황역에서 내려 가야사 누리길을 따라 수로왕릉역 쪽으로 오게 되면 데크 너머로 고산가옥 세체가 보인다. 봉황동 유적 일대는 당시에는 해안가였음을 알 수 있는 시설과 유물들이 대규모로 발굴되어 가야시대 고산가옥 세체와 망루 한 채를 복원하고 가야시대의 배를 제작 및 설치하였다. 현재 배는 없고 배가 있던 장소에는 물억새 및 수생식물이 가득하고 외가리가 여유롭게 논일고 있다. 고산가옥은 봉황동 유적에서 발굴된 가야시대 고산 건물지와 집모양 토기를 참고하여 추정, 복원한 것이다. 고산가옥은 건물 바닥이 지면보다 높게 만든 건축물인데 주로 곡식 등을 저장하는 창고나 재래의식 등과 관련한 특수 용도의 건물이 많다. 가야시대의 접안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해반 천변에 입지한 조건이나 구조 및 열을 지어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이곳에서 발굴된 고산가옥들은 대외 교역을 위한 창고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산가옥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망루가 나온다. 망루는 가야시대 당시의 건축 기술과 구조를 고려하여 추정 복원한 것으로 높이는 약 10m이다. 망루는 주변을 효율적으로 관찰하고 경계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지은 건축물로서 외부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시설의 일종이다.
이러한 막루는 청동기 시대 취락 유적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가야 시대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봉황 유적은 금간 과야의 도성 유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의 출입과 외적의 침입을 관찰, 감시하기 위해 어느 곳보다 많은 막루를 설치하였다. 이는 해반 천변의 발굴에서 열을 지은 대형 기둥 구멍들이 확인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막루에서 황새바위나 회햇잎 배총은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볼 수 있다. 봉황동 유적지의 주요 시설물은 기마무사상, 고산가옥, 막루, 가야 주거군, 회총, 전시관, 여의곽, 황새바위 등이 있다. 좌측 위로 올라가면 황새바위 방향이고 계속 직진하면 가야 주거군이 나온다. 가야 시대의 주거 형태는 반지하식으로 땅을 파고 그 위에 벽과 지붕을 올리는 형태인데 여기에 복원된 수혈 주거지는 봉황대 진입 소방도로 내 유적 제46호 주거지를 참조하여 추정 복원한 것이다. 가야의 가옥은 움집 형태로 온돌시설과 지사, 난방을 겸하는 붓두막 등이 구비되어 있고 지금의 원두막과 비슷하게 생긴 창고 용도의 고산가옥도 만들어 습기나 동물들로부터 곡식이나 기중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고산가옥은 난방시설이 용이하지 않아 일반 주거용 건물로는 부적합하지만 지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짐승과 습기, 침수 등으로부터 방제의 효과가 있어 창고용 및 특수용품을 보관하기에 적절하다. 가야 주거군에서 아래쪽 길로 내려가면 회현동 패청 유적지가 나온다. 패총은 해안, 강변 등에 살던 선사시대인이 버린 조개나 굴 등의 껍질에 쌓여 무덤처럼 이루어진 조개 더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고학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해현동 패총은 선사시대 유적지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이다.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 골각기, 각종 철기 등과 함께 중국 신나라 때의 화천이라는 동전이 출토되어 당시의 교역사항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불에 탄 살이 발견되어 한국의 벼와 살농사의 기원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봉황동 유적은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조개 무덤인 해현동 패총과 금강가야 최대 생활유적지인 봉황대를 합쳐 2001년 우리나라 사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로 사적 제1호는 경주 포석정이다. 봉황동 유적은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복합유적으로 대성동 고분군과 수로왕릉의 남쪽 봉황대 구릉 및 해현동 패총 일대를 말한다. 패총 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붕 모양은 조개 껍데기를 형상화하였고 내부는 패총의 발굴면을 실물 그대로 떼어내 전시함으로써 실제 패총의 모습과 퇴적 과정 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봉황동 유적은 황새장군과 여의낭자에 관한 전설이 있다. 그럼 황새장군과 여의낭자 전설에 관련된 황새바위와 여의각을 함께 가보자. 봉황 유적지에는 봉황대라는 구릉지가 있는데 이곳에 황새바위와 여의각이 있다. 봉황대는 조선시대 김해 부사를 지낸 정현석이 언덕 모양의 봉황이 날개를 편 모습과 같아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봉황대의 황새바위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락국 제9대 겸지왕 때 황정성과 출정성은 자식이 태어나면 혼인을 시키기로 약속했다. 이후에 황정성은 아들 셋을 낳고 출정성은 여의라는 딸을 낳았다. 황정성의 집안이 어려워지자 출정성은 마음이 변하여 자신은 아들을 낳았다고 황정성을 속였다. 황새와 여의는 친구 사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황새가 이 바위에서 오줌을 멀리 누는 내기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당황한 여의는 바위 뒤쪽에 궁리를 하였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삼대를 이용하여 오줌을 누었다.
다행히 여자라는 것이 탄로나지 않았으나 하지만 어느 여름철 황새가 멱을 감으로 거북내에 가자고 하였다. 그곳에서 더 이상 자신이 여자임을 숨길 수 없던 여인은 사실을 황새에게 말하게 된다. 이후 둘은 연인이 되었고 출정성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였다. 여의와 결혼을 앞둔 황새는 신라군을 막기 위해 출정하게 되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 이에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황새에게 하늘장수라는 칭호를 내리고 자신의 외동딸인 유민공주와 혼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이에 황새가 약혼녀가 있다고 하였지만 왕은 황새 장군과 유민공주를 강제적으로 혼례를 올리게 하였다. 여의 낭자는 황새 장군을 그리워하다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공주와 결혼한 황새 또한 여의를 잊지 못하고 여의 낭자가 죽은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유민공주 또한 황새 장군이 죽자 크게 슬퍼하며 유민산으로 출가하여 여성이 되었다고 한다. 1975년 출여의 낭자의 정절을 기리기 위한 여의각이 세워졌으며 매년 여의제가 열리고 있다. 여의각은 가야 주거군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사당이다. 가야 주거군 뒤쪽 길에는 초여름 수국의 일종인 목수국화가 활짝 피어 여의각으로 가는 길을 반갑게 맞아주고 있다. 계단을 조금 오르면 여의각 사당이 나온다. 여의낭자의 정절을 추모하는 여의각은 소박하고 단아한 사당이다. 매년 단오날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다시 순환 산책로를 따라 황새바위 쪽으로 가면 가락국 천제단이라는 비석을 보게 된다. 가락국 천제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성스러운 장소를 말한다. 가락국 천제단이 있는 이곳은 조선시대의 사직단 터로 확인되었다. 사직단은 조선시대 토지신과 곡식의 신을 모시고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국가의 주요 시설이다. 가락국 천제단이 있는 봉황대는 사방이 트여 있고 평평한 지형으로 경사가 있는 위쪽으로 조금 가면 황새 바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의 환생목으로 불리는 이 나무는 한 몸인데 가지가 둘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되어 있어 여기 이 나무에서 바라다 보면 두 사람의 인연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황새바위 앞 여의 환생목 나무를 지나 왼쪽은 여의각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 계단을 따라가면 봉황대의 정상이 나온다. 정상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큼직한 바위들이 여러 개 펼쳐져 있다. 여러 바위들 사이에 표지석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사색대라는 작은 비석이다. 그래서 봉황동 유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색해 본다. 기마무사산, 고산가옥, 망루, 황새바위, 여의가, 가야주고군, 배총 등 가야인들의 삶의 모습과 해상왕국 가야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장소가 봉황동 유적이다. 경주 황남동에 황리단길, 부산 해운대에 헬리단길이 있다면 김해 봉황동에는 봉황대길이 있다. 예전의 봉황대길은 김해의 원도심으로 점집들이 많이 들어와 신의 거리라고 불릴 정도였다. 2016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리가 정비되고 2017년부터 봉리단길이라고 불리는 골목으로 발전하여 카페와 음식점이 많이 들어왔고 2019년부터 봉황대길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봉황대길에는 레트로 감성을 유발하는 가게들이 많다. 개성 있는 카페, 특색 있는 가게, 옛날 분위기가 있는 이곳 봉황대길은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있어 젊은 남녀들이 많이 찾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봉황대길은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방문해서 나의 포토존에 담아보자. 김해 봉황대길이 원도심 로컬 관광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하여 MZ세대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바로 옆 봉황동 유적이나 김수로 왕릉까지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김해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해를 대표하는 음식은 뒷고기이다.
봉황대길 주변의 부원동 일대에는 가성비 좋고 맛도 좋은 뒷고기 가게가 아주 많다. 돈술의 뒷고기, 불야성 뒷고기, 봉황동 뒷고기, 행복한 뒷고기, 스리고 뒷고기, 덕구 뒷고기 등 많은 뒷고기 가게들이 김해 중부경찰서 뒤쪽 길에서 봉황대길로 연결되는 거리 여기저기에서 눈에 들어온다. 봉황역에서 해반천을 따라 거닐다 수로왕릉역 부근에 김해 먹자 골목에서 저녁은 뒷고기로 해결했다. 김해 뒷고기는 고기 음식이 귀했던 시절인 1970년에서 80년대에 정식 고기가 아닌 돼지 부위별로 나누고 자르면서 떼어내는 고기 중에 분류할 정도가 되지 못한 짜투리 고기를 몰래 가지고 와 먹기 시작한 것이 뒷고기의 시작이라고 한다. 김해 뒷고기에 대한 유래는 여러 설이 있으나 김해에는 도축장이 있는데 도축 과정에서 짜투리 고기를 몰래 가지고 나와 먹게 된 고기가 뒷고기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알려진 뒷고기 유래설이다. 짜투리 고기라 해서 상품성이 나쁘거나 뒤떨어지는 고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김해 뒷고기의 맛은 돼지머리를 중심으로 혀맛, 볼살맛, 콧잔등 살맛, 뒤통살맛 등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김해 뒷고기의 핵심은 쫄깃한 식감의 고소한 맛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다. 삼겹살보다는 확실히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있고 부위별로 식감이 달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 1980년에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김해 뒷고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지금은 예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뒷고기의 명성은 김해에 여전히 남아있다. 소주 한 잔과 뒷고기 한 접시로 김해 여행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한다.